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운동 생리학 강의를 하게 된 진승모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첫 시간으로 운동 생리학에 한번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2023년도 기출 분석. 문항의 난이도는 2022년도와 유사합니다. 아무래도 골격근 문항 쪽으로 좀 쏠림이 계속 적이긴 하지만 좀 출제 문항이 조금 다양화됐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년도에 잠시 뜸하였던 항상성이나 환기량, 어떻게 보면 운동 생리학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항들이 다시 문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필기 출제 비율을 보면은 생리학의 개강이라던가 에너지 대사 부분, 대사, 신경 조절, 골격근, 내분 무게, 호흡 순환계, 환경, 나와서 골고루 문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 생리학 챕터별로 보면은 섹션 생리학의 개강부터 조절, 에너지 대사 운동, 대사, 신경 조절과 운동, 환경과 운동 등등까지 총 9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처음부터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운동 생리학 이제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생리학의 개념. 우리가 운동 생리학은 생리학에서 파생돼서 나온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체라고 예를 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생리학에 대한 학문을 과연 운동 시에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되고 호흡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호르몬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알아본 것이 운동 생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반복적인 운동이 세포, 조직, 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생리학의 한 분야이다. 그 다음에 운동 훈련 후 수행 및 적응한 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질병 예방이라던가 재활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는가? 또 훈련을 생겨나는 여러 가지 운동 수행 능력, 운동 경기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연구한 학문이 운동 생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생리학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인체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그 법칙성과 그 기전을 밝히는 학문을 우리가 운동 생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생리학에서 이제 첫 번째 핵심적인 부분을 넘어오면 체력의 개념과 구분. 체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흔히 쓰는 단어이긴 한데 인간 활동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을 우리가 체력이라고 한다. 우리가 체력은 최근에 들어서 건강 관련 체력과 스포츠 관련 체력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건강 관련 체력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체력에는 건강과 스포츠 관련 체력이 있는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는, 이 5가지 항목 정도는 우리가 건강한 범위 내에 있어야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핵심적인 근력이나 근지구력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술 관련 체력이 나와 있죠. 기술 관련 체력에는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스피드, 순발력, 반응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관련 체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 관련 체력에 더불어서
뭐 이런 항목들이 더 잘 이루어져야만, 갖춰져야만 우리가 스포츠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또 두 번째 이제 트레이닝의 원리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과부하의 원리, 점증부하의 원리, 자, 특이성, 다양성, 개별성, 반복성, 전면성, 가역성,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등들이 있죠. 자,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증부하. 자, 몸이 운동에 익숙해지면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와 빈도를 늘려야만 이 사람의 운동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익숙해졌는데 그냥 동일하게 가다 보면, 동일하게 진행한다면 이 사람의 운동 능력이 더 향상되지는 않겠죠. 자, 개별성. 수행자의 체력, 건강, 목표 등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A, 뭐 B, C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운동을 적용시키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발현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성별도 다를 거고, 나이도 다를 거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를 거고, 이 사람이 가지고 운동 습관도 다를 거고, 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체력도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원리에서 뭐 핵심적인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가역성. 자, 운동 적응은 과부하에 도달하지 않거나 운동이 종료되면 운동 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 가역성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챕터 1에 한번 몇 가지 문항들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신체 활동 효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자, 체중 유지 및 뼈 근절 관절의 건강이 좋아지죠. 관절 건강. 자, 조기 사망과 심장병의 위험이 감소가 이루어지죠. 심리적 안정감이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가 되겠죠. 자, 당뇨병과 고혈압의 예방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건강 관련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살펴봅시다. 긴 시간 동안 근육이 일정한 힘의 수준으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근력이 아니라 근지구력이죠. 바로 답이 나왔네요. 자, 그래도 한번 2, 3, 4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심폐지구력. 자, 근육에 효율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다. 자, 3번 유연성. 최대 관절 가동 범위에서 부족 관절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맞죠? 신체 조성. 자, 인체를 구성하는 기관이나 조직 등을 정량적 또는 상대적으로 비로 나타내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자,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개별성의 원리. 자, 수행자의 체력 수준, 건강 목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맞죠? 자, 특수성. 트레이닝에 적용된 근육, 동작, 부위 형태 등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그쵸. 맞는 얘기죠. 자, 전증부하. 신체가 적응함에 따라 점차 운동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부하의 원리. 수행자의 능력보다 약한 자극을 제공하여 적응 수준을 높인다. 맞는 얘기죠. 과부하의 설명과 맞지 않죠. 능력보다 높은 자극을 줘야만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마지막. 근육이 순간적으로 빨리 수축하면서 나타난 힘은 어떤 체력에 대한 정의인가? 자, 민첩성, 순발력, 스피드, 평행성. 자, 답은 2번 순발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1에 대한 몇 가지 문항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에 챕터 2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 내부의 환경 조절. 자, 항상성과 항정 상태. 자, 여러분들이 운동 생리학에 관심이 있다면, 이 항상성과 이 항정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체 조절 시스템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내부 환경의 불변성이나 지속성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뭐냐? 내 외부가 뭐 어떤 환경 변화가 뭐 오건 말건 이 내부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를 들은 게 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나왔죠. 뭐 혈압은 뭐 확장기에서 60에서 80, 수축기에는 90에서 120.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확장기는 60에서 80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고 수축기도 90에서 120 사이에서 움직일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체온의 온도가 36.5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체 온도는 36.5도를 유지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인체 내부는 어떤 환경에서건 항상 지속적이고 일관된 상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한다. 근데 항정 상태라는 게 있어요. 항정 상태. 이건 뭐냐?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온도가 올라갔다가 쭉 유지가 돼요. 이건 항정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신체의 온도가 이렇게 쭉 일정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항상 뭐 외부 환경이 더우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36.5도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항상성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맞죠?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단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를 우리가 항정 상태라 한다. 항정 상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성과 항정 상태를 구분하셔야 되고, 일단은 여기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운동 생리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 항상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체 조절 책임의 원리. 자, 조절 체계의 이제 개념. 자, 전체적인 목적은 자, 생리적 변이들을 조절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자, 뭐 예로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분해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생산하고 영양소 적정량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이런 신체 조절을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부적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는데, 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요소를 일반 수치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이거를 부적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뭐냐? 자, 조절 체계의 반응이 자극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응이 자극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한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운동으로 인해서 세포 외액의 CO2가 정상보다 높대요. 정상 높대요. 그래서 이것이 수용기를 자극해요. 그리고 이것이 호흡을 증가시켜 폐로 공기를 유입시킨다. 자, CO2가 정상보다 낮아지면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응에 대해서 반대로 자극이 나타내서 이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적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긍정 피드백인데, 자, 초기 자극을 증가시키는 역할로 자극과 같은 방향으로 한다. 같은 방향으로 한다. 일어난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너무 적은 있는데 뭐 불균형 차이가 있으니까 자극이 발생이 되고, 이런 자극이 내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수용기에 전달이 되어서 지금 항상성이 지금 불안정해 라는 신호를 조절센터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절센터에서는 우리 인간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극을 이 효과기에 이제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적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체 조절 체계는 거의 대부분이 부적 피드백이에요. 네.
거의 90% 이상은 다 부적 피드백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들 심박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생도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 떨어지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면 어느 순간 다시 배가 불러져요. 잠이 오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상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성은 부적 피드백에 의해서 많은 조절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반대에 대한 작용으로 긍정 피드백이 있는데 이것은 자극과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성 조절의 예. 자, 체온 조절. 자, 부적 피드백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신체에 여러분에서 열 수용기에서 열을 받았나 봐요. 열성이 열을 전달을 받았겠죠. 주위가 뜨겁다. 아니면 덥다. 그럼 이제 조절 중증에서 뜨거우면 시원하게 하라고 할 것이고 추우면은 따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적정 온도는 우리랑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효과기에 전달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혈관을 축소시켜서 체온을 올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땀샘 분비를 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고 혈관 수축을 시켜서 체온을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절 중추가 비활성화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또 혈당 조절. 자, 항상성은 내분비계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혈당의 조절의 실패는 당뇨병으로 발생된다. 그럼 뭐예요? 이런 항상성 유지가 잘 되지 않으면 이런 질병으로까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밑에 1형과 2형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챕터에 또 이제 몇 가지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혈압과 같이 정상 범위 내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체 내의 기정은 무엇이 있는가? 항정상태, 형광성, 평형상태. 자, 4번 항상성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정상 범위 내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것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항상성 유지를 위해 자극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응 조절 체계는 무엇인가? 여기 중에서 자, 1번 부적 피드백이 되겠죠. 자, 긍정 피드백은 자극의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죠. 자, 3번. 다음 문장의 가로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혈당 조절한다. 아까 형제 조절은 우리가 네거티브, 부적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음식 섭취, 이로해서 혈당이 증가했다. 혈당이 증가가 됐으면은 다시 혈당이 또 증가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적정 범위 내에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그러면 혈당이 감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네 번째. 항정 상태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차례대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신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가로하는 상태로서 세포 조직의 요구량과 요구에 대응하는 신체 반응이 가로를 이룬 상태. 뭘까요? 신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우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유지가 안 되는 것이 좋을까요? 유지가 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요구량과 요구에 대한 신체 반응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우리가 항정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챕터에 해당되는 몇 가지 문항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챕터 3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개념과 대사작용. 자, 에너지원의 개념.
자,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뭐,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형태와 같이 다양하게 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자,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형태로 있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분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세포 내에서 분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도 하고,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인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그런 에너지라고 하면, 뭐 세상에 모든 에너지가 있는데, 따로 분류해서 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들을 우리가 아데노신 3인산, 우리가 약자로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AT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체내 잠재적 에너지원은 ATP와 PC, 그 다음에 뭐 혈전 글루코스, 뭐 간 및 근육의 글리코겐, 뭐 이런 기타 등등등에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차용해서 이용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원의 종류. 자, 탄수화물. 자, 핵심적인 것만 봅시다. 자, 탄소, 수소, 산수로 이루어져 있다. CH5로 이루어져 있다.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한다. 자, 그람당 4kcal이다. 근데 형태가 세 가지이다. 자, 포도당 하나 있다. 이당류 이게 2개 있다. 다당류 이게 3개 있다. 근데 요거 봤더니 혈당이나 과당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자당, 메가당에 해당이 되고, 뭐 글리코겐, 전분이 해당이 되더라. 자, 여기 보면 탄수화물은 근육과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바뀌고, 자, 글루코스로 전환되어 혈액을 통해 신체 모든 조직으로 운반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탄수화물이 우리 몸 곳곳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탄수화물의 형태로만 저장되기에는 우리 인체 내부의 사이즈가 너무 협소하니 작으니까 이거를 좀 형태를 바꿔가지고, 제가 흔히 이거 설명할 때, 여러분들 우리 알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 프로그램 쓸 때 뭐예요? 여러 가지 조각 내는 여러 가지 이런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크게 좀 축소시켜서 모아놓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있는 이런 탄수화물을 우리가 내부에 들어가면 글루코스라고 하죠. 이 글루코스 자체로, 있는 것보다,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근육과 간에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면은 다시 글루코스로 변환되어서 에너지로 쓰이게 해줄게.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방 g당 9kcal. 자, 물에 녹지 않고, 자, 장시간 운동에 적합하다. 자, 내가 형태는 지방산,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간과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은 2000칼로리, 지방은 7만 킬로칼로리 초과한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저강도 장시간 운동한 동안 사용되는 에너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다음 단백질. 자, 아미노산이라 불리는 작은 하위 단위로 구성해야 한다. 자, g당 4kcal. 자, 단백질은 운동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자, 단백질은 운동 중에 에너지를 쓰이기보다는 이제 운동 이후에 우리가 뭐 신체를 보호하거나 뭐 이제 회복하는데 주로 쓰이는 게 이런 단백질의 주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운동 시에 주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단백질은 1, 2% 정도만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체 에너지 대사. 자,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무엇이 있냐?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아데노신 3인산. 우리가 ATP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아데노신의 트리, 예, 3개의 인상이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아데노신 3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TP 생성 체계. ATP의 저장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몸에 ATP가 저장하는데 한계가 없으면은 내가 무한 동력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움직임을 하다가 항상 지치잖아요. 그건 뭐냐? ATP가 항상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자, 근육 활동을 위해 ATP가 지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인간의 에너지 체계에는 우리의 활동을 위해서 ATP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어떠한 에너지 경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3가지의 ATP 합성 경로가 있는데, 자, 크레아틴 인산, 자, ATP PC 시스템, 무산소 시스템이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작용에 의한 포도당이나 글리코겐 분해, 자, 해당 과정 시스템 또는 젖산 시스템으로 불리는 또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으로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시스템 과정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산화적 인산화, 우리가 또 유산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ATP 생성 체계, ATP PC 에너지 시스템. 자, 주 에너지 공급원은 자, 크레아틴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5초 이내에 고강도 운동이나 운동 시작할 때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아주 짧은 시간에 하는 운동에 주로 이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중요점. 자, 수초 이내에 이루어지는 순발력 운동에서 강력하고 힘찬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에너지 동원 체계에 있다. 하지만 양이 제한되어서 수초 이내에 고갈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무산소성 해당 과정. 자, 글리콜리시스. 자, 주된 에너지 공급원은 글리코겐, 탄수화물이다. 자, 제한점. 근육과 혈액 내에 젖산 축적 시, 자,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또, 근육 글리코겐은 산소의 이용 없이도, 산소가 이용 없이도 분해가 가능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라고 일컫는다. 자, 세 번째, 유산소성. 주된 에너지 공급원은 글루코스와 유리지방산, 탄수화물과 지방이 주로 쓰인다. 어디에서? 미토콘드리 안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자,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은 4에서 5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지구성 종목에서 주로 이용된다. 자, 중요점. 산소가 충분하게 있어 젖산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자, 제한점. 동원대회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유산소 시스템이 동원대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유산소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는 없다. 없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한다. 그다음에 유산소 최대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다음 크랩스 회로. 자, 수소로 운반하는 NAD와 FAD를 사용하여서 수소 이온을 제거하여 산화시키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과정 중에 하나를 우리가 크랩스 회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산화하며 전자 전 단계를 통과하면서 이건 그 다음 단계죠. CO2와 전자를 생산하고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크랩스 회로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이후 단계가 전자 전달계인데 이 전자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기서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서 만들어낸대요. 그것이 이제 크랩 사이클, 크랩스 회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유산소성 ATP 계산. 자, 포도당 또는 유산소성 분해 결과로 생기는 전체적인 ATP 생산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1몰에서는 32개, 글루코겐에서는 33개 ATP를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챕터에 맞는 몇 가지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TP 생성 체계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ATP는 가장 빠르고 쉽게 ATP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ATP, PC 과정에서 ATP는 AMP와 PI로 나온다. ATP가 분해가 돼서, 자, ATP가 분해가 돼서 ADP와 PI로 구분된다. 아데노신 2인산과 인산으로 우리가 분기가 됩니다. 요 AMP와 PI는 요 ADP가 또 분해가 됐을 때 아데노신 1인산과 인산으로 분해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아니죠. 자, 무산수성 해당 과정을 통해 젖산 또는 피루구산을 형성한다. 그쵸? 해당 과정은 ATP가 고가다는 두 번째로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대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읽어봅시다. 고강도 운동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다. 맞아요. 단백질은 안정시 에너지원으로서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쵸, 맞죠? 단백질은 운동 시에 주로 쓰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방의 에너지는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 맞죠? 자, 지방이 초기에 빠르게 에너지원을 기여하는 양은 탄수화물보다 많은 편이다. 이것이 틀린 이해가 되겠죠. 지방이 초기에 탄수화물보다 기여하는 양은 상당히 적죠. 적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산소 트레이닝 대사적 적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최대 산소 섭취량의 증가, 이의 박출량의 증가, 지방 대사의 감소와 근육 글리코겐의 활용의 증가. 이게 틀렸죠. 네. 지방 대사의 증가가 되겠죠. 자, 이거 맞는 얘기고. 자, 마지막 네 번째. 호흡 교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RER은 증가한다. 자, 탄수화물이 분해할 때 IQ는 0.71, 지질이 분해할 때는 1이다. 세 번째, RER은 세포 내 호흡을 반영한다. 자, 네 번째, 이산화탄소 소비량과 산소 섭취량 사이 비율은 IQ로 하며 효흡 교환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 한번 살펴보면 4번은 IQ는 호흡 교환량과 거의 동일하게 쓰이죠. 자, 그리고 세포 내 호흡을 반영한 것은 RER이 아니라 우리가 IQ라고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산소가 분해될 때는 이것이 1.0이고 지질이 0.71이 되겠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RER이 증가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챕터까지 몇 가지 문항 이제 살펴봤는데,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네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대사. 자, 운동 초기 대사적 반응.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인데, 자, 안정시의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우리가 유산소성 대사 작용에 의해서 공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거는, 자, 휴식 시에 저강도나 중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산소 섭취량은 1에서 4분 사이에 항정 상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자, 산소 섭취량이 순간적으로 항정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이유는, 자, 무산소성 에너지가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은 근육 내 크레아틴, PC, 크레아틴 인산인 농도가 급격하게 저하한다. 라는 점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TP 생산은 첫 1분 동안 가장 높고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에너지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동 후 회복계 대사적 반응. 자, 우리가 흔히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 자, EPOC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운동 후 대사의 규모라든가 지속 시간, 운동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상대적으로 기여된다. 그 다음에 기간과 운동 강도에 비례하여서 우리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후에도 더 많은 양의 산소가 소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고강도 운동에서 이러한 EPOC가 더 크게 발현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열 생산이 많고 체온이 일단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 초기에 우리가 에너지 생산은 이 PC, 크레아틴 인산이 대부분 고갈되어서 제압성을 위해서 많은 양의 산소가 요구가 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동 지속 시간과 강도의 영향. 자, 단시간의 고강도 운동. 자, 우리가 여기서 운동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격렬한 운동. 자, 20초 이내의 운동은 대부분 ATP, PC 체계에 의해서 ATP를 공급한다. 20초 이상 되는 그냥 그 고강도 운동에서는 무산소성 해당 작용까지 필요로 해서 에너지를 공급해낸다. 근데 45초 이상 되는 운동에서는 ATP, PC, 무산소 해당 과정 또 더 나서 유산소성 체계까지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동 강도에 따른 대사. 고강도 단시간 운동 시에는 인원질, 젖산, 유산소 형태의 순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자, 저강도 시에는 유산소, 젖산, 인원질 순으로 생산해낸다. 근데 이때 탄수화물의 기여도가 더 높다. 이때는 지방의 에너지 기여도가 더 많다라는 것으로. 자, 이 그림을 보시면 ATP, PC가 초기에 빠르게 에너지 생산하고 떨어질 때쯤 하니까 무산소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이것이 떨어질 쯤 되니까 유산소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적인 움직임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소비량의 측정, 열량 측정법에 분류인데, 자, 직접 측정법과 간접 측정법이 있는데,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흡 교환율. 이산화탄소, 산소 생성량과 산소 섭취량 사이 비율을 호흡 지수라 하며, IQ라 하며, 호흡 교환율과 동일하게 이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아리아도 증가합니다. 자, 운동 시마다 아리아리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때는 탄수화물 100%, 이때는 지방이 100%. 네. 그다음에 혈중 절산 농도가 높고 젖산 농도가 낮다. 이런 차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의 상호작용. 탄수화물과 지방은 서로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지방이 대사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고갈은 근피로를 유발한다. 해당적인 속도를 저하시킨다. 네, 근육 내 피로부산의 농도를 또 감소시킨다. 뭐 이런 또 기타 등등의 또 작용이 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연속체와 무산소 역치, 우리가 흔히 이거를 또 적산 역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분기점, 유산소성 에너지 생산과 무산소성 에너지 생산 사이에 그 구분을 짓는 우리가 운동 강도를 우리가 무산소성 역치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기준을 이상해서 초과하여 운동할 경우 무산소성 해당 과정의 결과로 자, 체내에 젖산 과잉이 축적이 된다. 자, 그리고 이 기준이 높은 선수는 높은 운동 강도에서도 유산소성 대사 과정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람은 개별적이라고 했죠. 차이가 있죠. 이 기준이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역치되는 기준이 이 기준이 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기준이 높은 사람은 이 기준이 올라가야만 이제 무산소성 과정을 이룰 텐데 뭐 아니라면 이 사람은 여기서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 가지고 과정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이 기준이 낮은 사람은 이게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통해서 젖산 과액이 축적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역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트레이닝에 대한 대사적 적응. 자, 여기 뭐 유산소적인 트레이닝 대사 적응 보면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증가, 자, 박춘량의 증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크기의 소화, 모세혈관 밀도의 증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무산소 트레이닝의 대사적 적응을 살펴보면, 자, 속근 섬유, 자, FT 섬유나, 자, 타입 2 섬유의 비율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근비대와 근섬유 증식이 나타난다. 또, 건인대 조직의 양이 증가한다. 이런 또 차이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번 챕터에 해당되는 또 몇 가지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호흡 교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RER이 1.0 이하인 경우는 대사의 주 연료는 탄수화물이다? 아니죠. 지방이죠.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산소성 트레이닝 시 대사 적응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속근 섬유의 비율이 증가한다. 자, ATP-PC 시스템 효소 활동이 증가한다. 자,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 이거는 유산소성 트레이닝의 대사 적응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자, 근비대와 근심의 증식은 당연히 무산소 트레이닝에 대한 적응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유산소 트레이닝 시 대사 적응으로 올바른 것은? 자, 최대 산소 섭취량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겠죠. 지방대사 증가와 근육 글리코겐 활용 감소, 자, 맞는 얘기죠. 자, 산화적 효소의 활성화 감소가 아니라 이것도 증가겠죠. 자, 미토콘드리아 크기에서의 변화와 모세혈관 밀도의 감소가 아니라 이것도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운동 강도와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저강도 운동 시 지방이 주된 연료이다. 맞는 얘기죠. 자, 고강도 운동 시 단시간 탄수화물이 주된 연료이다. 맞는 얘기죠. 자, 저강도 운동 시 유산소성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렇죠. 자, 고강도 운동 시 유산소가 아니라 무산소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양의 ATP를 생산한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해당되는 몇 가지 문항을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챕터 5번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자, 신경계의 구조. 자, 핵심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추신경계는 자, 뇌와 척수를 포함해서 통합, 자, 통제센터의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척수신경이 합쳐서 말초신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자,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얘기를 한다. 원심성은 최성신경계와 또 자율신경계로 또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요러한 구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경계의 특성 한번 살펴보면, 자, 안정시 막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안정시 막전을 우리가 붕극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자, 자극을 받지 않는 안정시에서, 자, 세포 내에 존재하는 전압 차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붕극 상태라 한다. 자, 그래서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상대적으로 칼륨은 적고 세포 내에는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적은 상태를 얘기한다. 자, 다음 이제 활동 전이를 우리가 탈분극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자, 신경과 근육의 세포망에서 관찰되는 우리가 현상을 얘기하고, 자, 나트륨과 칼륨의 투과성이 변화하면서 안정막 전이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활동 전이 탈분극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활동 전이를 유발할 수 있는 자, 최소한의 자극 강도를 역치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다음에 탈분극기, 재분극기, 과분극기, 불운기. 자,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챕터를 공부하거나 이해하려고 할 때, 이렇게 달달달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요러한 흐름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탈분극기란 무엇이냐? 자, 역치를 넘어서서 급속하게 탈분극이 일어나고 전이 역전이 일어나 절정이 이르는 시기를 탈분극기를 한다. 재분극기는 다시 안정막 가기로 돌아가는 시기를 재분극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뉴런의 막한 부위에서, 자, 나트륨이 들어와서 탈분극이 일어나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한다. 자, 탈분극이 일어나고, 다시 칼륨이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재분극이 일어난다. 자, 탈분극과 재분극이 축삭 돌기를 따라 일어나면서, 자, 활동 전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자, 흥분이 축삭 돌기 말단까지 전도가 된다. 자, 요 그림과 같이 연계 지어서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세로축은 전이차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로축은 시간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시간 순서에 따라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분극, 그 다음에 과분극, 이런 순으로 우리가 신경 전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냅스에서의 흥분 전달. 자, 시냅스. 자, 한 뉴런에서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연결 지점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를 한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근 연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순서대로 지금 순서를 나타내고 있죠. 자,
신경자극통화 활동 전이가 시냅스 이전 축석에 도달하고, 자, 칼슘을 유입하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을 방출하고, 이것이 뉴런으로 아세틸콜린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수용체 통로가 열리고, 탈분극, 자극 전달, 그 다음에 근수축 과정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근육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신경 전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자,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운동 단위. 자, 한 개의 운동신경에 연결되는 근섬유를 얘기합니다. 자, 단일 운동신경이 활성화될 시에는 자, 모든 근섬유가 자, 수축이 된다. 자, 연결된 근섬유가 많을수록 강력한 힘을 발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보면은 연결된 근섬유의 수를 자극 비율이라 하고, 자, 이는 근섬유의 수를 운동신경으로 나눈 값이다. 자, 섬세한 운동을 요구하는 근육들은 자극 비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경계 분류를 살펴보면은, 자, 중추와 말초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신경계 운동 기능 조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되뇌는 복잡한 운동을 조절하고, 자, 지각 정보,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우리가 수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움직임을 낼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겠죠. 자, 뇌간에는 뭐 간내, 중간내, 교내, 연수, 뭐 이런 순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간내에 있는 이런 시상하부에서 항상성 유지를 위한 자, 중추적인 자, 컨트롤 타워스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체온 유지, 삼투와 섭취 조절, 생식 기능 조절 이런 등등을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초신경계 운동기능 조절을 살펴보면은 자, 최성신경, 그 다음에 감각신경. 자, 여기서 고유수용계 종료 역할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추. 자, 근육의 길이에 반응하는 수용체. 근육의 길이의 변화에 민감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우리가 금방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근육의 신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근육이 빠르게 신전이 됐는지 아니면 느리게 신전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금방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반대 기관으로서 골지건 기관이 있죠. 자, 길이보다는 장력, 자, 힘에 반응하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면은 요 금방추와 골지건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운동신경. 자, 자율신경계는 자율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고, 자, 교감신경계는 몸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반응할 때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교감신경계는 자, 에너지 보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 안정화된 상태로 교감신경에 반대 작용하는 것이 부교감신경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율신경 기능의 뭐 기관별에 따라서 교감신경계일 때는 교감신경에 작용할 때는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수축력이 향상하지만 부교감신경에는 반대 작용한다고 했죠. 자, 심박수가 감소되거나 수축력이 감소가 됩니다. 자,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챕터에 또 몇 가지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 물질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능종족 수송의 경우 농도 또는 에너지 경사를 따라 이루어진다. 자, 능동적 수송은 이런 변화도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탈분극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조직을 자극하면 세포막의 나트륨 칼륨 투과성이 변화하여 안정막 전이가 깨진다. 그쵸?
세포만 안팎의 전극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강도 이상의 강도로 자극해야 된다. 그렇죠?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도 이상의 자극이 돼야 되겠죠. 자, 활동 전위를 유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극 강도를 역치라고 한다. 그쵸. 활동 전위를 유발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강도를 우리가, 역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설명에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세포 내로 땡땡땡이 유입이 되면 시냅스 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땡땡땡이 방출된다. 답은 칼슘과 아세틸콜린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교감신경에 의해 호흡 운동이 촉진된다. 그쵸? 자, 부교감신경에 의해 소화액 분비, 소화구 운동이 촉진된다. 맞는 얘기죠. 교감신경에 의해 심장 박동이 촉진된다. 맞는 얘기죠. 자, 부교감신경에 의해 침 분비가 억제된다. 자, 침 분비가 촉진이 된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경 조절에 대한 몇 가지 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운동생리학 챕터 6번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격근의 구조와 기능. 자, 골격근의 종류. 자, 기능에 따른 분류이다. 자,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구분을 한다. 자, 수의근은 말 그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근육을 우리가 수의근이다. 자, 불수의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을 우리가 불수의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골격근은, 자, 여러분들이 근육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의 심장근이나 심장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뛰었다 멈췄다 할 수는 없겠죠. 또 내장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격근은 수의근, 심장근과 내장근 불수의근, 또 이것을 형태적으로 이거는 골격근과 심장근은 가로무늬근, 아니면 그리고 반대로 내장근은 밑무늬근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구조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면 근섬유는 골격근을 이루는 근세포이다. 이것은 여러 개의 근원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자, 또 여기 보면은 근내와 근섬유를 함께 묶어서 근섬유 속을 이루는 결체 조직을 우리가 근내막이라 한다. 자, 여기 또 보면은 골격근 구조의 순서, 근다발, 근섬유, 근원섬유, 근세사, 액틴, 미오신. 자, 요렇게 쪼개져 나가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것이 액틴, 미오신이 모여서 근세사가 되고, 이것들이 근원섬유가 되고, 이것이 근섬유가 되고, 이것이 근다발 되고, 이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근육이 형성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 근수축 기전입니다. 자, 근육의 수축은 액틴 내 트로포닌과 트로포마이오신 단백질에서 조절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근수축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액틴, 액틴, 마이오신, 그 다음에 트로포마이오신, 트로포닌, 흔히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요 두 가지 덧붙여서 요 트로포닌과 트로포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이 조절하는 것은 트로포닌과 트로포마이오신이 조절을 하고, 요 조절에서 움직이는 건 무엇이냐? 자, 수많은 실과 같은 구조로 된, 자, 마이오신과, 굵은 세사. 자, 마이오신은 굵은 세사와, 자, 가는 세사인 액틴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근수축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것이 근세사 활주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세사가 자, 활주하는 것처럼 밀려 들어가서 근수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수축 단계는 안정시와 자극 및 결합 단계, 수축 단계, 재충전 단계가 있는데 안정시와 요 자극 및 결합 단계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액틴과 마이오신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자극 및 결합 단계에 가게 되면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이것이 칼슘이 방출되고, 자, 트로포닌이 칼슘에 부착되고 트로포닌이 위치를 변화시켜서 마이오신을 액토마이오신을 형성한다. 뭐냐? 근세사 활주설이 이제 기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 통로를 열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수축 단계 가면 액틴이 마이오신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의 수축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근수축, 근세사 활주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격근과 운동. 자, 근섬유 형태 및 특성. 자, 속근섬유와 지근섬유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이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속근섬유를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백근섬유, FT 섬유, 타입 2X, 타입 2A. 지근섬유는 우리가 또 적근섬유, ST섬유, 타입 1 섬유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특성이 중요하겠죠. 자, 속근섬유는 모세혈관 밀도 및 미오글로빈 함유량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발력에 특화되어 있는 골격근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ATPC나 근글리코겐의 저장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작용과 해당 작용 능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대로 이제 지근섬유는 속근섬유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혈관 밀도와 미오글로빈 함유량이 높아서, 그리고 이런 높기 때문에 지구성 운동 특성에 좀 더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순환 크기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 표를 보면서 속근섬유와 지근섬유가 이러한 그 특성을 차이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속근섬유는 타입 2X와 타입 2A가 있는데, 이 타입 2A라는 건 타입 2X와 타입 1 사이에 이 그냥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타입 2는 미토콘드리아수는 적은데 여기는 많고 피로도는 낮죠. 근데 피로도는 높아요. 뭐냐? 우리 100m를 뛰고 여러분들이 100m를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초에 뛰었다 합시다. 두 번째 또 바로 10초가 나올까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걷기를 호수를 한 5분 내에 걸었는데 또 다시 걸었을 때 5분이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왜? 저항력이 높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자, 에너지 체계도 여기는 무산소, 자, 여기는 유산소. 자, 스포츠 조형도 100m, 여기는 1500달러미터 이상. 자,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근섬유 산화 능력. 자, 근섬유의 산화 능력은, 자, 미토콘드리아, 근섬유의 주위의 모세혈관 수, 근섬유에 함유된 미오글로빈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유산소성 능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산소성 능력을 하기에는 좀 떨어진다. 무산소 능력이 좀 더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능력은 근섬유를 둘러싸는 모세혈관의 양과 미오글로빈 양에도 영향을 받는다. 자, 근수축의 종류에 등척성 수축이 있습니다. 자, 근섬유 길이의 변화 없이 장력이 발생하는 수축을 우리가 등척성 수축이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장점은 뭐냐? 자, 시간 소요 적고 장비 필요하지 않고 어느 장소에 가능하다. 근통증 유발하지 않고 재활 프로그램에서 유용하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고 있는 등척성 수축이 뭐냐? 교재에 나오지만 벽을 민다거나 아니면 철봉에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달려만 있는 거예요.
근의 길이가 변화는 없지만 힘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등척성 수축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근력 개선이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떨어진다. 자, 등장성은 반대로 여기는 근섬유 길이가 변화가 없었지만 여기 변화가 있어요. 근섬유 길이나 각도의 변화에 의해서 수축이 발생한다. 근력과 신경계 적응 모두 일어난다. 자, 단축성과 신장성으로 우리가 구분한다. 자, 단축성을 말 그대로 우리가 짧아지면서 신장성은 자, 신전되어 늘어나면서 장력이 발생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등속성. 자, 이것은 뭐 근육의 길이의 변화가 있거나 뭐 짧거나 길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수축을 우리가 등속성 수축이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움직임으로서는 절대 이것을 발현해낼 수가 없어요. 어떠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만 우리가 이것을 등속성 수축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재활 훈련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력을 증가시키는 생리적 기전을 살펴보면 자, 근육 크기의 증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근력 훈련은 지근섬유와 속근섬유의 형태의 크기를 증대시킨다. 자, 지근섬유보다 속근섬유 형태에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근비대와 근섬유 증식이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당 그 챕터에 해당되는 몇 가지 문항을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근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심장근은 수의근에 해당이 된다. 처음부터 틀렸죠. 심장근은 불수의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설명에 가로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액틴에 있는 가로와 뭐뭐와 트로포마요신. 트로포마요신이면 트로포닌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져야 합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속근섬유와 지근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살펴보면 속근섬유는 미토콘드리아 농도와 유산성 대사 능력이 낮다. 그렇죠? 예. 이게 맞죠? 예, 맞는 얘기죠. 자, 지근섬유는 속근섬유에 비해 수축 속도와 장력이 낮으나 에너지 효율성은 높은 편이다. 그쵸? 예. 상대적으로 속근섬유는 떨어지지만 장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속근섬유는 당원 저장과 해당적 효소가 풍부하여 무산소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높은 편이다. 그쵸? 맞는 얘기입니다. 자, 지근섬유는 속근섬유보다 미오글로빈 농도가 더 낮으므로 아니죠. 지근섬유는 속근섬유보다 미오글로빈 농도가 더 높죠. 높기 때문에 유산성 대사능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등척성 수축은 근섬유 길이의 변화 없이 장력이 발생하는 수축이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수축은 근통증이 유발하지 않아. 맞죠? 재활프로에 유용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원심선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아니죠. 근육이 길어지면서 장력이 발생합니다. 자, 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구심선 수축은 근수 수축가 노릴수록 더 큰 근육 힘을 생산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6번째 챕터의 그 문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운동생리학. 자, 7번째 챕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뇌분비계와 운동. 자, 뇌분비계의 정의는 무엇이냐? 자, 항상성 유지하고 생식 발달, 신체 기능을 지배하는 다양한 호르몬을 생산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 호르몬 표적 세포들을 우리가 뇌분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뇌분비계의
기관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 번쯤,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 우리의 혈당의 상승과 감소를 우리가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또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가 돼서 이제 심장 박동이나 혈당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호르몬의 정의. 자,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분비되는 혈액 분비되어서 혈액을 타고 표적 기관으로 이용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호르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혈액을 타고 간다, 표적 기관을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호르몬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딱 단번에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표적 기관에 도착한 호르몬은 자, 세포 외부 혹은 내부에 위치하는 수용체와 결합하여서 그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호르몬의 일반적인 기능은 자, 환경 유지, 대응하고 성장 발달 유도, 자, 생식 기능 조절, 자, 적혈구 생산 조절 등 자, 이러한 기능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뇌 분비성과 분비되는 호르몬 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호르몬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능들, 표적 조직이 나와 있는데, 자, 어떠한 내분비성에서 어떠한 호르몬들이 방출이 되는지, 뇌하수체 전압에서는 어떠한 호르몬들이 방출이 되는지, 그거와, 이것들을 등치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해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시상하부에서는, 갑상선이라든가 부신피질, 성장호르몬,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억제한다, 이제 자극한다라는 말들을 요 주요 기능과 서로 이렇게 등치시어서 잘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의 내부, 시상하부에서는 요러한 호르몬들이, 자, 뇌하수체 전압에서는 이러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죠? 예. 여기도 여러분들 한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뇌하수체와 호르몬. 자,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후엽, 이렇게 두 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자, 갑상선으로부터 이런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부신을 자극해서 자, 코르티졸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을 얘기해요. 자, 남포 자극 호르몬. 자, 남포의 성장을 유도하고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한다거나 고환의 정자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제 프롤락틴 등등이 있고, 자, 뇌하수체 후엽에 보면은 항이뇨 호르몬, 체수분 손실을 억제한다거나 혈장량 유지,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부신성과 호르몬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부신수지 호르몬에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두 종류의 호르몬을 생산을 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뇌신경 종조에 생성되는 카테콜라민은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가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신피질, 이제 부신은 수질과 피질이 각기 다르게 구분지어서 호르몬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전해질 코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세포 외계 전해질이라든가 소디움, 포타지움 균형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루코코티코이드, 코티졸이 대표적인 호르몬이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 조절에 역할을 한다. 지방 조직의 유리 지방산 동원을 촉진한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췌장가 호르몬.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대표적인
예, 상대적인 호르몬이죠. 자, 랑게란스삼은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어서 영양소가 흡수될 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다. 영양 분자를 흡수하기 위해 조직을 자극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포도당의 농도를 낮춰준다. 자, 근데 이러한 인슐린 부족이 되면은 당뇨병이 이루게 된다. 자, 하지만 우리 체내에서 글루카곤은 랑게란섬의 이제 베타 세포가 아니라 이제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과 반대 효과를 낸다. 이거는 뭐냐? 영양소를 흡수하고 체내 혈당이 높았을 때 작용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가 고갈이 된다? 체내 혈당이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체내에서 글루카곤이나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혈장 글루코스가 정상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뭐예요? 항상성이 무너졌을 때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간에 글리코겐을 분해시켜서 글루코스를 우리 혈관 쪽으로 보내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운동 중 인슐린 수준은 감소하고 글루카곤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요 그림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기 정상 수준의 혈당량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구를 보시면, 이거 항상성 조절?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사 후에 혈당량이 증가가 되면은, 자, 이제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내보내서 체내에 떠다니는, 수많은 포도당들을 흡수하게 해줘요. 어디로? 세포로. 아니, 포도당이 이 혈관만 떠다니면 뭐해요? 이 바깥에 있는 이 세포, 근육세포나 근육세포 여러 가지 세포들이 되겠죠. 이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근데 이 포도당이 이 형태로만 존재할 수 없으니까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이 되어야 한다. 간에서 글루콘 합성을 촉진한다. 그래서 혈당량이 적상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다. 이건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고. 우리가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거나 또는 공복 시에 혈당이 감소하고 이때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하고 여기는 이제 포도당을 글리콘을 합성이 아니라 글리콘을 포도당으로 글루코스로 분해시켜서 혈당 수준을 올려준다. 요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런 호르몬의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운동과 호르몬 조절. 자, 운동 중 글루코스 대사 조절이 있는데, 자, 글루카곤. 자, 간의 글루코겐 분해와 아미노산 분해로부터 글루코스 형성을 촉진한다. 자, 코티졸. 자, 단백질 분해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미노산이 증가가 되고 이것은 간에서 글루코스 신생 합성에 사용되도록 영향을 미친다. 자, 성장 호르몬은 유리지방산의 동원에 증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분비계와 운동에 해당되는 몇 가지 문항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의 특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극히 적은 양으로도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맞죠?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느리게 작용한다. 그쵸? 맞는 얘기입니다. 자, 호르몬 각각 표적 기간이 같으며 수행하는 역할도 비슷하다. 아니죠. 호르몬마다 각각 표적 기간이 다 다르고 수행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에피네프린은 혈액 흐름을 감소시켜서 심박수와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감소시킨다. 이것이 틀린 정답이 되겠죠. 자, 에피네프린은 혈액 흐름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질문을 읽어보면은 인슐린은 포도당 수준을 감소시켜. 그렇죠. 맞는 얘기죠. 혈당 농도 조절에 도움을 준다. 그렇죠. 자, 노르에피네프린은 세동맥과 세정맥을 수축시켜 혈압 상승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지방 분해 작용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아드레날린,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테스토스테론은 지방 분해보다는 지방 합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4번. 자, 호르몬과 운동 시 반응이 올바르게 역영된 것은 무엇인가? 자, 답은 1번. 자, 성장 호르몬이 지속적 운동 시에 감소된다. 자, 운동을 시작한 후에는 성장 호르몬이 증가된다는 것이 되겠죠.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당 문항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챕터 8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의 구조와 기능, 자, 호흡의 주요 기능, 개념, 자, 환기, 확산, 폐호흡과 세포호흡. 자, 환기는 폐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자,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자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폐호흡, 자, 호흡과 폐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을 우리가 폐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이제 세포호흡은 자, 조직에서 일어나며 산소 사용과 이산화탄소 생산하는 것을 서로 교환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호흡기의 기능. 자, 산소 교환을 위한 이동 경로이자 넓은 면적을 제공한다. 또 환경적 요인도 보호를 하고, 자, 보호 기능과 자, 음성을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크게 호흡을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외호흡 같은 경우에 폐와 모세혈관의 기체 교환은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합차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자, 내호흡 같은 경우에 영양분의 상하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폐 구조와 기능. 자, 폐 용적과 폐 용량. 자, 폐 용적에서 해당되는 개념들은 일회 호흡량, 그 다음에 예비 용적, 호기 예비 용적, 장기 용적. 자, 이것을 약어로 TV, IRV, ERV, RV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번쯤, 자, 1회 호흡량은 한 번에 호흡할 때 들어 마시는 공기량을 얘기하고, 자, 장기 용적 같은 경우에는 기능한 모두 배출을 상태여서 폐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제가 호흡을 하고 나서 제가 100% 들어 마시고 100% 다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은 좀 잔존하고 있다가 또 나머지 또 호흡이 들어왔을 때 또 다시 내쉬는 그 양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장기 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운동과 호흡기계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호흡작용, 자, 흡기 둘숨 작용, 우리가 이것을 또 능동적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안정 상태에서 흡기 작용 중 흉곽의 용적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횡격막은 아래 방향으로, 외 늑관근의 수축 방향 때문에 외 상방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흉곽이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숨을 하게 되면은, 자, 폐는 팽창하고 폐 내압에 감소하여서 공기가 폐 속으로 흡입이 된다. 자, 우리가 폐 흉곽이 커지면서 이 압력 차에 의해서 이 공기가
내 폐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제 호기 날순 과정. 자, 호기 중 횡격막과 외 늑강근은 이완되고 흉곽은 원래 크기로 돌아온다. 자, 안정 시에 호기 작용은 수동적이다. 운동 시에는 능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가스 교환과 운반. 자, 폐포 내에서의 가스 교환. 자, 한번 살펴보면 폐포의 가스 교환은 가스의 분압차에 의해서 확산으로 발생이 한다. 자, 기체 분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 정맥을 통해 유입된 혈액을 폐로 운반하는 폐동맥의 산소량이 낮을수록 산소 교환율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순환계의 구조와 기능. 자, 심혈관계 구조. 자, 심장, 혈관 및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실 중격은 좌우 심실간 혈액의 혼합을 방지한다. 자, 판막은 심방에서 심실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고안되어 있다. 그리고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기능. 운송 기능. 자, 뭘 운송하냐? 산소와 영양분을 운송한다. 제거한다. 뭐를?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자, 운반 기능. 호르몬을 이제 목표, 표적 기관까지 운반해 준다. 자, 유지 기능. 체온을 유지하고 산내 pH 농도를 유지한다. 자, 방어 기능. 기관의 감염을 반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심혈관계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구나 한 번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순환. 자, 폐순환과 체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폐순환은 이산화탄소가 높은 혈액이 폐를 순환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우리가 폐순환이라 한다. 반대로 체순환은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이 몸 전체를 순환하면서 산소를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체순환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혈압과 혈류순환. 자,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 혈관 내벽을 미는 힘을 우리가 혈압이라 한다. 네, 정맥혈회기. 자, 군수축에 의한 펌프 작용과 호흡에 의한 펌프 작용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폐순환. 자, 혈류 속도는 체조직을 순환하는 혈류 속도와 동일하다. 동일하다. 자, 서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혈류는 폐의 기저면에 모여 있다. 이것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심방과 심실. 자, 심방은 정맥과 지적 연결되는 부분. 자, 심실은 동맥과 지적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심장의 정기적 활동. 자, 동방결절에서 전기 자극이 발생하여 자, 처음 탈분국이 시작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심방 전체에 퍼지고 심방 전체가 수축을 한다. 그래서 이것들의 자극 중에 일부가 방쇄결정.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AV 노드에 도착해서 심방 탈분국을 일으킨다. 또 이것이 방쇄결정에서 히스타바이나 프루키니의 성에 전달되어서 심실을 자극시킨다. 그래서 심실 전체가 강하게 수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는 이제 심전도예요. 자, 심근에 의해서 생성된 전기적 활동은 몸 전체에 걸쳐 전기장을 형성한다. 그래서 심전도는 무엇이냐? 자, 심장 주기 중에 전기적 변화의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심전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심박출량의 변화. 자, 이 심장 수축에 의해서 1분간 펌프되는 혈액량. 자, 심박출량은 심박수 곱하기 1의 박출량이다. 자, 이러한 운동 중 심박출량은 운동 강도에 비례한다. 라는 점입니다. 자, 일반인은 운동선수의
비해 운동선수의 경우 운동 중 심박출량이 크다. 그만큼 심박출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 혈액소에 들어간 산소와 영양분을 더 많이 우리 신체의 근육으로 보내줄 수 있다. 더 많은 그 에너지원을 쓸 수 있다. 가용할 수 있다. 더 많은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귀결이 되겠죠. 자, 심박출량이 높을수록 유산소 능력도 높고, 유산소 능력이 높을수록 심박출량도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영향이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냐? 정맥 회기량, 심장의 수축력, 대동맥, 폐동맥의 혈압이 있습니다. 자, 1회 박출량의 변화. 자, 여기 한번 살펴보면은, 자, 확장 말기량이 크거나, 자, 숙측 말기량이 작을 경우 1회 박출량이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기량은 심장의 수축력과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혈압과 혈류순환. 자, 혈압. 자, 운동 중 혈압 상승의 원인에는 1회 박출량이라든가 심박수의 증가, 혈액량 증가, 혈액의 점도의 증가, 말초 저항의 증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맥혈 회기. 자, 운동 중 정맥혈 회기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무엇이 있냐? 근육에 의한 펌프 작용, 호흡, 정맥 혈관 압축에 의한 펌프 작용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동정맥 산소 차. 자, 체순환 중인 조직에서 혈액이죠. 자, 혈액 100ml당 섭취된 산소의 양을 얘기합니다. 자, 동정맥 산소의 증가는, 자, 트랭이에 의한 동정맥 산소차의 증가는 혈액부터 산소 수출 능력의 증가로 인한다. 자, 이런 것들은, 자, 미토콘드리아의 증가와 모세혈관 밀도의 증가로 발생이 된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동정맥 산소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챕터 8에 그 관련된 몇 가지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용적과 폐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 2, 3, 4 중에, 자, 무엇일까요? 자, 답은, 자, 1번. 자, 흡기량은 1회 호흡량과 기능적 장기량을 합한 값을 말한다. 자, 흡기량은, 자, 1회 호흡량과 예비 흡기량을 합한 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자, 심장의 전기자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무엇이냐? 자, 1번, 방심배출은 전두 경로에 의해 심실과 심방을 연결한다. 자, 2번. 심장의 재분급파는 방심혈절을 경우에 전달한다. 이거는 재분급파가 아니라 탈분급파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인이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심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적 활성도를 반영한다. 심장의 탈분급을 일컫는 용어는 비파이다. 탈분극을 일컫는 용어는 QRS 복합파이다. 심실의 재분극을 일컫는 용어는 P파가 아니라 T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에 대한 순환계 적응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운동으로 인해 산소 흡입량이 증가한다. 최대 운동 시 최대 심박총이 증가한다. 안정 시 또는 최대 운동 시 심박수가 증가한다. 최대 운동 시 심박수가 이제 감소돼야죠. 최대화 운동 시니까. 네.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혈액 이동과 산소 운반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챕터 8에 대한 그 관련된 몇 가지 문항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챕터 마지막 장, 자, 환경과 운동에 대해,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온 조절 기전. 자, 열 생성과 열 손실.
자, 열 생성. 자, 대사 과정을 통해서 내부의 열을 생성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자, 수위적과 불수위적. 자, 수위적은 여기 운동에는 나와 있지만, 뭐 움직임을 통해서 열이 발생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철에 몸이 추울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잖아요. 막 그러면 열이 발생되죠. 우리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불수위적은 오한이나 뭐 근육의 떨림, 아니면 호르몬에 의한 생화학적 열 생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생성을, 불수위적인 열 생성이 과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인간은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되는 작용도 있습니다. 자, 열 손실인데 이 열 손실은 이 아래 4개의 항목에 의해서 열 손실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사, 뭐 전도, 대류, 증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심부 온도를 뺏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이 4가지, 이 복사, 전도, 대류, 증발에 의해서 내 몸에 있는 그 심부 온도가 바깥으로 전달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온 조절과 운동. 자, 운동 시 체온 조절. 자, 간 내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자, 체온 조절 중추를 작동한다. 여기서 컨트롤 타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당연히 열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체내 36.5도 있는데 여기에 열이 붙어요. 그럼 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럼 이 열을 발산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 발산시키는 신호를 어디서 보내냐? 자, 간 내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이제 심부도 너무 높아. 심부 좀 떨어뜨려. 그 신호를 보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체 운동에 대한 환경의 영향. 자, 고지대에서의 운동. 자, 기압의 감소와 산소 분압의 저하. 자, 폐환경량의 증가와 환경량의 증가. 자, 여기 보시면 고지와 생리적 반응이 있는데, 자, 산소 분압에 고지대에 올라가면 산소 분압이 감소가 되는데 동맥혈 산화 헤모글로빈 포화도가 감소된다. 자, 또 환기장 증가에 따라서 호흡기 수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아래와 같은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고지대의 운동 반응. 자, 환기량이, 폐환기량이 증가하고, 자, 하지만 산화 헤모글로빈 포화도는 크게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최대 산소 섭취량. 자, VO2 max의 감소는 유산소성 운동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안정시 최대 운동 시에 심박수, 일회박출이나 심박충의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지대에서 운동할 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지에서 적응될 때는 자, 조혈 촉진 인자의 방출을 통해서 자, 적혈과 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하고 자, 이것이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 고지대에 적응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 자, 환기량이 증대한다. 심박출량이 증대한다. 폐확산 능력이 증대. 뭐 이런 등등이 나타나서 고지대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적응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환경과 운동에 관련된 몇 가지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한번 지문 한번 1번 복사, 2번 전도, 3번 대류, 4번 증발. 자, 답은 이제 4번입니다. 4번. 자, 운동 중 땀 생성을 통해서 열이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땀 생성이 아니라 땀 증발을 통해서 열이 제거되는 것을 말하죠. 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땀이 송글송글 모인 상태에서 그것이 기화돼서 이 체내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서 기화됐을 때
그때 열이 손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자, 고온에서 운동 시 생리적 반응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고온에서 운동 시 근육과 피부의 혈류 요구량이 감소한다. 고온에서는 근육과 피부의 혈류 요구량이 증가하죠. 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저온에서 운동 시 생리적 반응으로 자, 올바른 것은, 자, 저온에서 운동 시 열 생산이 감소한다. 자, 증가하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감소하여 대사적 열 생성이 증가한다. 자, 분비가 증가가 되어서 열 생성이 증가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문장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심본 혈류의 증가로 정맥 활류량과 일회 박출량이 증가한다. 이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추운 환경에서 수면 능력이 감소한다.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겠죠. 운동하게 되면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지대 운동 반응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고지대에서는 운동 시 폐활량이 증가한다. 자, 고지대 운동 시 동맥혈 상하 헤모글로빈 포화도는 많이 증가한다. 이것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고지대 운동 시에 동맥혈 상하 헤모글로빈 포화도는 감소가 되거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나왔지만 나머지 문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지대에서 운동 시 동맥혈 내 산소가 부족하여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분출한다. 자,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최대의 산소 섭취량 감소는 유산소 능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당 환경 운동에 대한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